안녕하세요. 저는 슬리밍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 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부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제는 이제 제가 고령의 바코디를 가느라 이제 이용경 마스터님하고 이제 바꿔서 오늘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바코디가 제주 그리고 일산 행신 그리고 인천 검단 그리고 울산까지 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다음 주엔 또 포항까지 해서. 어제도 이제 많이 이론적인 것도 하고 실습도 해서 제대로 서는 방법, 걷는 방법 이렇게 스트레칭까지 해서 알려드리고 왔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바코드에 참여하시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정 참고 한번 하시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저번 주에 면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면역 1, 뭐 대하드라마는 아닌데 면역 2부작해서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면역에 대한 자료를 공부하다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들이 보여서 오늘은 면역 2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이제 혹시나 못 들으셨거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복습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음식물 그리고 공기 중 우리가 매일 접촉하는 이러한 공기, 뭐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물체, 뭐 핸드폰이나 이런 물체들에는 여러 가지 병원체들이 있어요. 각종 이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뭐 곰팡이, 미세먼지 등과 같이 이제 각종 해로운 병원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러한 경계태세를 늦추면 이러한 병원체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러한 병원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방어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병원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들에 맞서서 면역이라는 아이가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선천적 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더울 때 땀을 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물질을 많이 걸러낸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된 병원체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위산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물질을 씻어내죠. 그리고 코와 입으로 들어온 이물질은 재채기를 통해서 이제 걸러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선천적 면역이라고 하고 후천적 면역은 이러한 병원체들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항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백혈구들이 이러한 병원체들을 없애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후천적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이제 의사 선생님 칼럼으로 쓰신 건데 T세포는 정규균, B세포는 특수무기를 장착한 제임스 본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후천성 면역 반응은 주로 림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항원 특이적 반응으로 외부 물질을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시면서 림프구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B세포, T세포, NK세포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중에서 B세포는 위에 보면 특수무기를 장착한 제임스 본드, T세포는 정규근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주신 건데, 그래서 이건 이제 T세포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사이머스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 한글로 보면은 가슴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면역세포가 성숙이 된다라고 해서 T세포, 여기 앞글자를 따서 T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가슴샘이라고 하는 흉선, 이 위치다. 가슴의 중앙부에 나비 모양의 이러한
신체 흉선이라는 신체 기관. 이 기관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퇴화가 돼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논문은 이러한 조직 기관이 퇴화가 되면서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면역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갑상선, 가슴샘, 그러니까 흉선이 퇴화가 되면서 그렇다라고 이제 제가 논문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하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이러한 가슴샘을 좀 자극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잠깐만 공유 풀고 제 화면이 좀 크게 보이시나요? 가슴샘 위치는 지금 위치를 잡아볼게요. 가슴샘은 흉선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소리샘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남편분들이나 자녀분들이 이제 말 안 들어서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슴을 이렇게 툭툭툭툭 치죠. 이 가슴 치는 이 부분에서 흉선 가슴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찾고자 하시면은 여기에 손을 가운데 이제 흉골이랑 뼈가 있는데 여기에 손을 한번 대고 아 하고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은 손이 약간 떨리는 느낌이 나는 곳이 있거든요. 한번 소리를 내면서 아, 아, 저는 이 위치예요. 손에서 약간 떨리는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가슴샘, 흉선이 위치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흉선은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자극시켜서 흉선이 좀 더 재기능을 하면 면역에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쿵쿵 치면서 가슴을 자극하는 거예요. 뭐 한 손으로 하셔도 되고 뭐 양손으로 하셔도 되고 아무튼 그 위치를 자극을 하면 되는데 말을 하면서 하면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곳의 위치는 가슴샘이라고도 하고 소리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소리를 낼 때 사용되는 기관이라고 해서 소리샘이라고도 하는데 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자극을 하면은 조금 더 자율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내가 면역 기능을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치시면서 찬송가 한번 부르시면은 아마 면역 기능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 부분이 흉선의 위치다.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많이 말려 있는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 근육이 많이 짧아지니까 이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쇄골 있는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 또한 이 부분, 아까 T세포가 나오는 이 사이머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화면 공유하고 다시 할게요. 이게 올라가 버렸네. 잠시만요. 음, 아까 여기까지 봤었고, 그 다음에 B세포는 골수에서 유래하는 림프구로 뼈 사이에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 이러한 조직을 B세포라고 한다. 그래서 T세포와 B세포가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세포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신경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모습인데, 신경계 또한 면역과 연관이 많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논문을 보여드렸었는데 척추가 보호하고 있는 척수신경은 상황에 따라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척수신경에 포함된 자율신경 중에서 여기 보이는 교감신경이란 것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에서 이제 선이 나오죠. 그리고 경추, 목뼈 윗부분에서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꼬리뼈 있는 쪽에서 이렇게 선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부교감 신경은 뇌랑 목 위쪽, 그리고 꼬리뼈 있는 쪽에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 쪽에서 이렇게 선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 쪽에서 교감신경을 담당을 하는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이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은 우리의 내장 기능을 조절을 하게 돼요. 이때 여기엔 당연히 면역 기관도 포함이 되게
되어서 질병에 대항하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몸은 어때요? 사람이 경직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세팅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근육에 피를 공급을 하게 되고 파가 확장되면서 호흡이 가빠지게 되고 에너지도 활발하게 공급하게 돼요. 반면에 소화기관은 억제시키면서 통증을 낮추기 위해서 염증, 그러니까 면역 반응은 억제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몸을 회복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하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비축하게 되고 또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시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상처 부위에 손상된 세포를 제거한 뒤 재생하도록 돕기도 하는 역할을 부교감신경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항상성,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높고 부교감신경이 높고 뭐 어느 한쪽이 높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항상성 둘은 잘 조절이 되면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척수신경은 우리 몸의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좋지 못한 자세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목, 어깨 등은 경직되게 되죠. 이러한 경직은 긴장 상태를 만들어서 교감신경, 앞에서 봤던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게 돼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내 몸의 자세가 몸의 긴장 상태를 높여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면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장 기관과도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신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경의 흐름도 안 좋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위랑 뭐 간, 뭐 심장 이런 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이러한 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항상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기들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위를 움직여야 할 때 위를 못 움직이게 되니까 소화가 안 되고 장을 움직여야 하는데 장을 못 움직이니까 가스가 차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병원 갈 때는 저 등 근육이 굳어서 왔어요, 어깨가 굳어서 왔어요 이렇게 안 하죠. 소화가 내과에 갔을 때 소화가 안 돼요, 가스가 차요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럼 병원에서는 위 움직임을 촉진시켜주는 약이나 변비를 개선시키는 약을 주어서 일시적으로 치료는 되겠지만 굳은 등, 어깨 근육이 풀린 적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만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스트레스 또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트레스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또 떼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스트레스 또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고분하게 하는 모습이 막 머리를 움켜쥐면서 몸이 좀 말리는 듯하게 몸이 굽어지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 또한 스트레스가 면역력까지 많이 연관을 미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연구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쯤에 나온 걸로 아는데 우리 몸에 인간 세포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30조 개라고 하거든요. 이 30조 개 중에서 면역 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6% 정도라고 해요. 이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몸무게 73kg인 성인 남성 기준으로 무게는 약 1.2kg. 이 이제 면역 세포인 거고 전체 질량의 약 2%에 해당된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림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게 호중구라는 면역 세포를 나타낸 거고 이런 면역 세포가
탄저병, 그러니까 병원체를 이렇게 감싸서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보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전 이거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이러한 면역 세포의 무게가 수백 피코그램이라고 하거든요. 1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이에요. 그러니까 1g을 1조개로 쪼개 놓은 게 지금 이 모습인 거거든요. 실제 면역 세포가 병원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아무튼 이 그림하고 이거는 혈액의 모습인데, 혈액 속에서 지금 보면은 백혈구랑 혈소판, 이렇게 면역 세포들이 있는 이러한 모습. 우리 혈액을 굉장히 확대해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라고 해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신기한가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역 세포가 인체 어느 기관에 있는지가 그 가장 중요한 최대 관심사이거든요. 이런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보면은 혈액, 간, 위장관, 폐, 피부, 기타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기관은 골수 7천억 개, 림프계도 7천억 개예요. 거의 한 40% 정도가 림프계에 있는 거고 40% 정도가 골수에 있고 기타 나머지 20% 정도가 아까 말했던 이 부분들에 있는 거예요. 이, 이 추정치는 이제 어, 앞에서 했던 그 아까 성인 남성에 대한 결과치를 토대로 하면은 여성의 면역 세포 수는 1조 5천억 개, 그 다음에 질량은 1kg,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조개, 약 600g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수는 차이가 나지만은 구성 및 분포는 비슷하다라고 해요. 성인과 남성.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림프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라색으로 된 T세포와 B세포가 많아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T세포와 B세포. 그리고 골수에서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호중구라는 부분이 많아요.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림프계랑 골수가 면역 세포 수가 많이 있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위장 기관에 되게 전체 면역 기관이 되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위장관에는 전체 면역 세포의 약 3% 정도만 분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면역이라는 기관을 되게 먹는 거랑 연관돼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잘 먹어야지 면역에 좋다.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적다라고 해서 위장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관에서 림프구에서 분화된 항체 생성 세포인 이제 형질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있는 것으로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긴 한데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러한 연구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골수, 림프계가 위장보다 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이건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보면 T세포, B세포, 형질세포, NK세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면역세포로 들어가는데 이런 면역세포들의 가계도를 한번 보면 조혈모세포라는 것에서 이렇게 가지쳐서 나오는 거예요. 골수국의 정부세포, 림프국의 정부세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나뉘어져서 아까 앞에 골수에서 많다고 했던 호중구가 나오게 되고 호상구, 단핵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림프국에서는 자연살상세포가 NK세포거든요. NK세포가 나오게 되고 작은 림프구에서 또 갈라져서 T림프구도 나오고 B림프구도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조혈모 세포가 중요한데 이러한 조혈모 세포는 뼈 내부의 골수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앞에서도 골수에서 이제 면역 세포가 많은 걸 보셨죠. 골격이 그러니까 뼈가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척추가 이제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척추가 이제 면역 세포를 만들고 이를 조절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 때문인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태어나기 전이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태어난 후에서 이렇게 나이대별로 보면 처음에 태어나서 한창 성장기 때는 이 그래프 선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점점 뼈가 굳어지고 성인이 됐을 때는 어때요?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게 되죠. 이 지금 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제일 위에 거는 이제 척추랑 골반. 여기 나와 있는 색이랑 같은 색이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척추랑 골반. 두 번째 있는 거는 스터넘이라고 해서 여기 가슴뼈, 립, 여기 갈비뼈. 그 다음에 밑에 피머라고 다리뼈.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이러한 다리뼈, 이러한 전체적으로 해서 조혈, 작용을 하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는 결국엔 척추와 골반에서 조혈 작용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조혈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면역세포를 만드는 조혈모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뼈가 건강하게 되면 골수 또한 이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골수가 역할을 하게 되면은 건강하고 깨끗한 혈액을 만들어 내겠죠. 이러한 건강한 혈액은 우리 몸의 건강과 면역력에 직결되게 되고요. 근데 뼈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아탈구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정상 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 뼈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정상 위치를 벗어난 걸 전부 다 아탈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상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서 지금 어때요? 여기 뼈도 약간 깨진 것처럼 표시가 되죠. 그러면서 신경 또한 손상이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데 이러한 아탈구를 보이게 되면 혈액을 만드는 데까지 장애가 생기게 되겠죠. 또 이러한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니까 장기로 이어지는 신경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요즘 학생들이나 이제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척추 측만증 비율도 높아지게 되고 자세로 인해서 근골격계 문제들로 인해서 협착증, 디스크 같은 질환들도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근골격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혈액의 형성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면역에도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 주변 분들에게도 바른 자세를 충분히 권했을 때 근골격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골격의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혈액의 형성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면역에도 좋은 반응을 가져오게 되니까 주변의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나오는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께 바른 자세를 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의 연구들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제가 비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염에 대해서 계속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비염과 우리나라 논문에서는 없더라고요. 연구가 없었는데 비염과 안면 비대칭의 연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 있을수록 비염이 더 많더라 하는 연구.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지에서 이제 나온 논문에 따르면은 청소년들의 자세, 어깨 높낮이의 비대칭, 척추가 앞으로 굽은 것, 입으로 숨쉬기 이러한 것들이 옆으로 굽는 척추 측만증 이러한 것들이 코막힘과 상관이 있고 이는 비염과 연관이 되었다는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와 비염, 그러니까 면역력이 상당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사례로 이제 저희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시고 이렇게 아토피, 피부 질환이 있었던 분들이 좋아지는 이제 사례거든요. 여기 손목에 피부 질환, 아토피가 이렇게 있었는데 3개월 지났을 때 피부가 괜찮아지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에 피부 질환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모습. 그래서 면역력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충분히 있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면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저희 마스터님들과 또 이 삼삼 출첵을 진행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너무나 강의도 좀 잘해주시고, 또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채팅으로 또 오늘의 소감을 남겨주시면 또 준비하시는 우리 마스터님들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또 스쿼트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스쿼트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비범한 내용을 정말 비범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40개를 할 건데 13번씩 3세트를 하고 마지막 세트에 1개를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세 잡으시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내려갈 때 코 세우고, 네,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섯, 엉덩이가 자극할 정도. 여섯, 일곱, 여덟,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아홉, 몸은 숙이면 안 되고, 열, 세 개. 하나, 올라올 때 후, 둘, 내려가면서 들이마시면서 참고. 아, 두 번째, 13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일곱, 몸 세우고, 여덟, 아홉, 올라오면서 후, 13개. 하나, 둘, 마지막 13개.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운동입니다. 네, 자세 유지. 다섯,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여섯, 일곱, 후, 여덟, 아홉, 4개 남았습니다. 오늘 1개 더 추가.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네, 오케이. 40개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고, 또 호흡 조절 좀 하시고, 네, 물도 한 잔 하시고, 잠깐 10초 정도 네, 숨 고르기 하겠습니다. 하시는 동안 채팅을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슬리밍고 그룹의 2월 비전 창업 설명회가 충청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지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고령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창업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요. 내일은 21일 수요일은 2시 30분에 서울 하계울역에 있는 이 세택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날인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저희 제주 본점이 있는 제주에서 창설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일정을 참조하셔가지고 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슬리밍고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고 봤을 때 우리 슬리밍고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코드 일정은 마스터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오늘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102번째 10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명이 여기가 좀 노란색인데 괜찮습니까? 네, 얼굴이 지금 노란 조명인데 괜찮아요? 강숙 점장님 괜찮습니까? 오케이?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다경 선생님, 예, 멋집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조명바를 좀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 8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은 무후전서라는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펼칠 수 없고 뜻이 없으면 학문을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산의 메시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목적 없이 공부하면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해도 신기루처럼 사라질 뿐이다. 공부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내 삶에서 뭔가를 이룩하거나 살아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신기루처럼 허상에 떠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은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뭔가 세상에 이로움을 펼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지식들이 아우러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지혜라는 이름으로 또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와 옛 선인들이 생각했던 공부의 정의는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바로 세울까?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운 방향대로 꾸준하게 정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좀 갈고 닦을까? 이런 것들이 공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입시 제도에 따라서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요즘 많이 등장합니다. 이 교육은 정말 백년지 대계라고 바로바로 우리가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꾸준한 게 뭔가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걸 추구해 나갈 때 우리가 변하지만 우리의 변화를 가지고 또 우리의 후손이 변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 337책을 참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꾸준하게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뇌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오늘 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조금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뇌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제1의 천성은 타고난 기질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고유의 성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2의 천성이라고 부르는 이 습관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과 방향과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전까지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이 Behavio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하는 이 BAS라고 부르는 엑셀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촉매제 아니면 원동력이 되는 그런 장치가 우리의 뇌에는 다 설치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엑셀 장치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교육 수준의 차이도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작동 방식, 즉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진 결과값이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 활성화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를 촉진하는, 이 신체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전학 공학 교수인 로버트 콜리너의 기질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모형은 세 가지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행동 활성화 체계와 그다음에 행동 억제 체계와 행동 유지 체계로 우리의 이 행동이 어떤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지속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을 지속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빨리 포기하거나 중도에서 그냥 더 이상 그 행동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발현되지 못하거나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이 기질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활성화 체계는 어떤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 신호에 대한 반응 혹은 처벌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반응으로 행동이 활성화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로서 우리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자극이 있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그때 이 행동 활성화 체계가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처벌이나 또는 그런 피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반응으로서 또 거기에 맞는 행동이 활성화되는 기능이 발현되게 되는데 그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가 행동 활성화 체계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저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까요?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어제 영상 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애로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뇌를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모르니까 다이어트라는 걸 해야 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좀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배우고 돈을 벌기 위해 뭔가 목표를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 알겠는데 안 된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모를까? 왜 안 될까? 이 답답함에서 지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보상과 처벌에 따라서 행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아주 단순한 기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 억제 체계 BIS라고 부르는데 처벌이나 위험의 신호 혹은 보상 부재의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억제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억제한다, 안 한다, 멈춘다 이런 것들은 처벌 또는 위험의 신호 또는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만 되는 어떤 보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이어트를 안 하면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또는 내 건강상의 지금 어떤 적신호, 위험 신호가 나에게 지금 인지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금전적 보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전 세계적인 셀럽이 되거나 이런 류의 보상이 인정되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즉 내가 감정적으로 이러이러한 신호에 반응할 만한 동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행동 억제 체계가 내 몸에서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좀 해보다가 안 하고 멈추고 중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속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행동 유지 체계라는 게 또 있단 말이죠. 이전에 보상된 행동이 지속적 강화 없이도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인데 위에 있는 행동을 해볼까 하는 행동 활성화 체계 그리고 행동을 안 할까라고 하는 그 활성화 체계와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되나 하는 행동 억제 체계에 이어서 우리의 몸이 계속 유지하는 행동 유지 체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질의 모형이 누구나가 어떤 영역이 1번이 크거나
또는 2번이 크거나 또는 3번이 크거나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가 이 세 가지 시스템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어느 쪽의 체계 시스템이 더 지금 내 이 생활과 습관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떤 걸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까? 특정한 보상이나 이런 게 없어도 나는 이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3번 행동 유지 체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분들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아유 귀찮아. 아우 안 해. 아유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이런 분들은 행동 억제 체계가 좀 더 강한 분들이. 그분들에게는 뭐 처벌의 위험이나 뭐 보상의 부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 중요성이 지금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는 감정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그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거면 또 그분을 아우르는 그 현재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체계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적절한 보상 또는 적절한 동기 또는 그걸 해야만 되는 이유를 조금 더 가치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떤 특정한 새로운 행동과 우리가 변화에 도전하는 그 지속성이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 네 가지 또 이 특성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시스템에 이어서 이 네 가지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성향에 맞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성향인지를 보고 나의 이 목표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극 추구입니다.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 활동을 하고 처벌과 단조로움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기질적 성향이에요. 이분들은 자극을 추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좀 따분하고 일상적인 이런 것들은 좀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뭔가 내가 지금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또 그걸 이루어냈을 때 주어지는 보상에 조금 더 집중하고 열광하는 그런 분들이 자극 추구 성향이고요. 두 번째는 위험 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 억제 체계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처벌이나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이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도 싫고 위험한 상황도 싫고 또 이걸 내가 못했을 때 오는 사회적인 비판이나 비난이나 조롱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안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런 행동 자체를 중단하거나 안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위험 회피 성향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세 번째는 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서 이런 성향들은 사회적인 보상 신호, 뭐 타인의 칭찬 또는 그 반대에 되는 찡그림, 비난 이런 거에 대한 의존성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좀 강한 성향에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력이 강한 성향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간헐적으로만 보상이 주어지거나 심지어는 간헐적인 처벌이 주어지더라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 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하려는 기질적 성향인데 그래서 인내력이라는 성향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오래 좀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 심리학 용어로 프레질이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질은 깨지기 쉬운, 그래서 유리 같은, 연약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내력을 가지신 분들은 안티 프레질, 그래서 단단한, 그래서 이 유리 같은, 그래서 깨지기 쉬운 이런 성향에 반대되는 성질이 안티 프리질인데 이 안티 프리질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의 성향 중에서 나는 어떤 성향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계시면 적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성향입니다. 저는 이제 1번과 4번인데 저는 4번 성향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3번 성향도 있고 위험 회피는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좀 위험을 저는 감수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래서 오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저는 인내력을 바탕으로 자극을 추구하고 그리고 적절한 사회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또 위험을 회피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이걸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성향이다. 그래서 저는 4, 1, 3, 2 성향에 가깝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저는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대의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의나 명분을 가지고 하는 설득에 좀 잘 이제 행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나 또 변화, 제가 오늘 새로운 습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한자 공부를 그동안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이 한자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 자신이 한자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신문을 본다 이런 목표로는 제가 동기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지금 삼삼 출첵을 하고 있는데 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웠던 거, 또 공부하는 거, 또 아는 거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그냥 우리 국어로만 전달하기에는 좀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뜻들과 거기에서 오는 그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전달한다면 그냥 말로서의 전달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고 의미로서의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저는 4번을 바탕으로 자극이 되고 3번을 바탕으로 위험. 아, 이거 공부 잘 안 해서 뭐 이렇게 이 결과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위험을 저는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거 왜 공부해? 라는 그런 이런 위험도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한자를 오랫동안 공부해서 지속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동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건강 관리를 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업무 성과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영역이든 이 기질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현재의 습성이고요. 여러분들의 성향입니다. 그럼 이 성향을 바탕으로 거기에 맞는 전략적 목적과 목표를 세워야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속해서 3일, 3주,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제2의 천성을 만들지 않겠나라는 거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리 또 어렵진 않아요. 이 지표를 가지고 나는 어떤 성향이고 지금 내가 왜 자꾸 습관을 만드는데 머뭇거리게 되고 오래 지속하지 못하느냐는 이 네 가지 유형에 따른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크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올해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표들을 세웠는데 그 목표들이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극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 활성화 체계도 갖고 있고 그리고 위험이나 보상이 부재하면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행동 억제 체계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뭐 보상된 행동이나 이런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행동을 유지하는 체계가 우리는 이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나라는 사람의 성향을 잘 모르고 타인들이 하는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100억을 벌면 부자다. 그래서 100억 안 벌면 나는 부자가 아닙니까? 근데 100억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준이 부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돼버리고 내가 그 100억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동기와 흥민이 자극 추구가 안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위험 회피를 할 의지가 안 생기는 거며 뭐 사회적 민감성이 굳이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고 그걸 위해서 100억을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100억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기준이지 나의 기준이 아니고 그 100억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습관을 바꾸기 위한 기초고 오늘 스쿼트 한 개를 더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 그건 과학적으로도 모두 이렇게 밝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늘리만큼 여러분들의 몸은 그 반응을 받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운동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그 한계는요, 여러분들에게 100개를 한 스쿼트의 효과를 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뇌예요. 그게 우리의 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에게 맞는 목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 이유가 발휘되는 그 목표, 그리고 그걸 꼭 해야 되는 그 목표를 왜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동기, 이유, 이걸 한번 다시금 정립해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